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지난 역사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지난번에는 한국사회사업대학 시절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던 모습을 살펴봤었죠. 네, 그 기반 위에서 오늘 이야기할 대구대학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대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를 쓴 바로 그 시기 1982년부터 1993년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 10년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만 봐도 정말 숨가쁘게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종합대학 승격이라는 게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대학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고 교육 시스템도 정비하고 뭐랄까 대학의 정체성과 비전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죠. 특히 초대 총장이신 이태영 박사님의 역할과 권학 정신이 중요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오늘 자세히 풀어볼 거고요. 게다가 1980년대는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민주화 요구도 거세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구대학교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또 캠퍼스 면에서 성장했는지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도전과 갈등을 겪었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구대학교라는 이 이름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1980년대 초반 그 정치적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80년 그 신군부 등장이 대학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아, 네. 소위 730 교육개혁 조치라는 게 발표됐잖아요. 대학 입시 본고사 폐지, 졸업 정원제, 과외 금지 이런 것들요. 네, 기억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이었지만 좀 다른 의도도 있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죠. 정권 차원에서 대학을 좀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사업대학이 한사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시점이 흥미롭더라고요. 1979년 12월 13일, 바로 12.1 사태 다음 날이었어요. 네, 그 타이밍이 참 절묘했죠. 그리고 1981년 3월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어떤 결정이었나요? 당시 한사대학 교모위원회에서요. 한사대학하고 바로 옆에 있던 한사실업전문대학 이걸 통합하고 또 한사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달라고 문교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한 겁니다. 아, 통합과 승격을 동시에 추진했군요. 네, 당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같은 캠퍼스 안에 전문대학이 있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특히 이태영 총장님의 부인이자 당시 전문대학 학장이셨던 고은혜 학장님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1981년 10월에 종합대학 인가를 받고 1982년부터 대구대학교 시대가 열리게 된 거군요. 네, 전문대학 인력과 자산도 모두 대구대학교로 통합이 됐고요. 이 종합대학 승격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핵심적인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대학 설치 기준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설비, 교원, 직원 같은 기준들을 다 충족하게 된 거죠. 네, 하드웨어적으로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상 캠퍼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교육 프로그램도 훨씬 다양해지고 행정 시스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게 핵심이죠. 네, 질적 도약의 발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그럼 대구대학교 시대를 연 초대 총장 창파 이태영 박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빼놓을 수 없죠. 1982년 3월 4일 경산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취임식하고 신입생 입학식을 같이 열었다는 기록이 참 인상 깊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자리였죠. 이태영 총장님이 그때 취임사에서 150만 평 넘는 이 넓은 땅 위에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어요. 와, 150만 평이요? 대단한 비전인데요. 네, 단순히 지역대학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태영 총장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설립자이신 부친 이영식 목사님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태영 총장님은 1929년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셨던 성산 이영식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아, 독립운동가 가문이시군요. 네,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대구고보, 지금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이때 훗날 영광학원 이사장을 오래 하신 황종동 장로님과 동기였죠. 아, 그런 인연이 또 있었군요.
부친이신 이영식 목사님이 일본의 사회운동가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태영 총장님 역시 사랑, 빛, 자유라는 권학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셨습니다. 사랑, 빛, 자유. 이 권학 정신이 그냥 구호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영식 목사님이나 이태영 총장님이나 평생을 장애인, 또 소외된 이웃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뭐랄까 탁상공론가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직접 발로 뛰신 실천가였죠. 실천가? 네. 이태영 총장님 본인도 사회복지, 특수교육, 종교, 청소년 단체 활동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자료를 보면 한국 BBS 경북연맹 회장, 한국 특수교육 총연합회 이사, 대한접식사사 활동 등등 정말 폭넓게 활동하셨더라고요. 정말 권학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980년대 대학 교육 정책 변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졸업정원제요. 이게 당시 대학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아, 졸업정원제. 그렇죠. 입학은 좀 쉽게 시켜주고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였잖아요. 네. 명분은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이런 거였지만 사실 학생 운동을 좀 통제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죠. 그래서 실제로 중도 탈락률이 꽤 높았다고요? 네, 초기에는 정말 많았어요. 물론 나중에 좀 보완책이 나오면서 완화되긴 했지만 이 제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이 꽤 많았죠.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졸업학점이랑 수업 주수도 줄었다고요? 네, 졸업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고 학기당 수업 주수도 16주에서 14주로 단축됐어요. 이러면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죠. 아, 그리고 우수 학생들 조기 졸업 제도도 이때 도입됐습니다. 졸업정원제와 맞물려서 학사경고제도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됐다고 들었어요. 경고를 주고 이게 3번 이상 누적되면 제적까지 당하는 아주 강력한 제도였죠. 제적이요? 어휴. 자료를 보면요. 1982년 1학기에는 전체 재학생의 한 1.2%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서 1984년 2학기에는 385명 경고에 8명 제적, 1986년 2학기에는 무려 724명 경고에 13명이 제적됐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았네요. 이것도 역시 학생활동 통제 목적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군요. 네.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뒤에 그런 비판이 있었죠. 물론 1983년에 좀 보완 조치가 있긴 했지만요. 참, 그 시대가 만들어낸 대학가의 또 다른 풍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학사 운영의 변화 속에서도 대구대학교의 양적 성장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학과 신설, 정원 증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확장이 된 건가요? 네, 1982년 종합대학 될 때만 해도 8개 단과대학에 38개 학과, 10개 전공, 입학 정원이 2,73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거의 매년 학과가 새로 생기고 정원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1983년에는 영양학과, 회화가가 신설되고 사범대 전공 일부가 학과로 승격하면서 44개 학과가 됐고요. 와, 1년 만에요. 네. 1984년에는 또 농과대학이 새로 생기고 원예, 축산학과, 전자공학과 같은 6개 학과가 더 생겨서 9개 단과대학, 51개 학과 체제가 됩니다. 정말 빠르게 커졌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법학과가 분리되고 이공대학이 자연과학대학이랑 공과대학으로 나뉘고 특히 대학의 특성을 살린 재활과학대학이 신설되는 등 꾸준히 확장하고 개편했어요. 아, 재활과학대학 특성화 분야군요. 네. 그래서 1989년에는 17개 단과대학, 70개 학과, 입학정원 3,600명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맞춰서 학문 분야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죠. 물론 90년대 초반에는 일부 야간 강좌를 없애거나 학과 이름을 바꾸는 등 좀 내실을 다지는 조정기도 거쳤고요. 이렇게 학문 분야가 넓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수님들의 연구 활동도 활발했었겠어요? 당연하죠. 보내주신 자료 목록만 봐도 1982년부터 93년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분야가 좀 두드러졌나요? 특히 대구대학교의 강점 분야인 특수교육, 여광흥, 김병아, 이상춘 교수님, 김정권 교수님 같은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김영호, 박태령 교수님 같은 분들의 연구가 아주 활발했고요. 네. 그 외에도 어문학, 경제경영, 공학, 자연과학, 법학, 예술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서나 번역서 출판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대구대학교 출판부에서도 이때 학술서적을 많이 간행했고요. 예를 들어 1983년에 여광은 교수님의 정신박여가의 심리연구나 1990년 박태룡 교수님의 노인복지연구 같은 책들이 나왔죠.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학문적인 성장과 함께 캠퍼스 모습도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경산 캠퍼스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였잖아요. 네, 1980년대는 그야말로 캠퍼스 건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연구,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어떤 건물들이 주로 들어섰나요? 1985년에 인문대 1호관, 군사교육관, 공대 건설관이 지어진 걸 시작으로요. 1987년에는 사회과학대 연구동하고 미대 2호관, 1988년에는 과학관이랑 생활과학대. 와, 계속 지었네요. 네, 1991년에는 자연과학대관, 인문대 2호관, 1993년에는 자연대 생명과학동까지 정말 주요 단과대학 건물들이 이 시기에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건물 수만 늘린 게 아니라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서 교육이나 연구 환경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죠. 네, 기능별 전문화가 이루어졌군요. 박물관도 이때 자리를 잡았다고요. 아, 네. 1981년 5월에 개관했던 박물관이 1982년 8월에 대명동 캠퍼스 본관 9층 10층으로 이전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어땠나요? 요즘이야 다 전산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막 시작하는 단계였을 텐데요. 맞아요. 1981년에 전자계산소가 문을 연 게 그 시작이었죠. 전자계산소. 이름이 정겹네요. 그렇죠. 이후로 꾸준히 전산화가 추진돼서 1994년에는 랜이라고 하죠.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서 본관, 중앙도서관, 연구센터 같은 주요 건물들을 다 연결했어요. 아, 이때부터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된 거군요. 네, 이걸 통해서 도서 대출도 자동화되고 행정 업무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학술 연구망 접속도 가능해졌죠. 예를 들어서 각종 증명서 떼는 시간이 5분 이내로 확 줄었다고 하니까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컸을 겁니다. 네, 정말 편리해졌겠네요. 그리고 캠퍼스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입로. 이것도 이때 넓어졌다고요? 네, 그것도 대학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어요. 1993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994년 6월에 완공됐는데 폭이 56m, 길이가 450m나 되는 아주 넓은 길이 됐죠. 와, 56m요? 엄청 넓네요. 네, 공모를 통해서 큰뜻 새길이라는 이름도 붙여졌고요.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된 셈입니다. 자, 이제 1980년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학생사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대구대학교 학생사회는 어땠나요? 학도후국단에서 총학생회로 바뀌는 그 시기였죠. 네, 1980년대 중반쯤 되면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존의 학도호국단 체제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직접 총학생회장을 뽑는 직선제가 부활합니다. 아, 직선제 부활. 네, 대략 1984년에서 85년 사이로 보이는데요. 이때부터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 자치가 이뤄졌죠. 총학생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총대원회,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동아리연합회, 이런 기구들이 주축이었습니다. 학생활동도 정말 다채로웠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들이 주로 열렸습니까? 신입생 환영회나 예비대학 같은 기본적인 학내 행사도 있었고요. 또 시대상을 반영해서 4.19 혁명 기념제, 광주 민중항쟁 계승제, 60 민주항쟁 계승제 같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들이 중요하게 열렸습니다. 네, 시대적 의미가 큰 행사들이네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비호대동제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열렸고요. 여름방학 때는 농촌 봉사활동이나 학예 캠프, 또 명사초청 강연회 같은 학술, 문화활동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시대 상황 때문에 민주화나 학내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겠죠.
자료를 보니까 시위나 농성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라, 교육 환경 개선해달라, 교수 충원, 시설 확충, 도서관 개선 등, 그리고 복지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시위가 잦아졌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1987년 9월에는 법학과 학생들이 교수 퇴진하고 교육 여건 개선하라고 시위를 벌였고요. 다른 학과들에서도 비슷한 요구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아, 특정 학과 문제도 있었군요. 심지어 같은 달 학생총회에서는 당시 총학생회 물러나라, 비상 총학생회 구성하자 이런 결의를 하고 또 식당 직영 같은 걸 요구하면서 학생 간부들이 단식 농선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와, 단식 농성까지요? 갈등이 심했네요. 네, 1988년에는 또 전산소 점거농성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구속되고 또 석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랑 학생들 간의 갈등이 아주 커지기도 했고요. 6월 항쟁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됐군요. 네, 양상은 좀 달라졌지만 1989년에는 임시교원 양성소 설치 반대 시위처럼 교육정책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학생 시위를 촉발했죠. 더 나아가서 1990년대 초반에는 학생운동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 심해졌어요. 아, 운동권 내두 갈등이요? 네, 그래서 1990년에는 소위 비운동권 총학생회랑 운동권 중심의 중앙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였네요. 이런 와중에도 학생들이 학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스포츠 분야 활약이 대단했군요. 네, 맞아요. 특히 1982년에 창단된 조정부하고 육상부가 성과가 좋았습니다. 조정부, 육상부. 네, 문천지라는 아주 좋은 훈련 환경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빠르게 성장해서 전국대회 상위권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고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조정의 최장도 선수를 포함해서 총 6명이나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와, 6명이나요? 대단하네요. 그 외에도 수영, 승마, 펜싱, 검도, 씨름, 태권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서 학생들이 활약하면서 학교 이름을 빛냈죠.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는 어땠나요? 학술, 웅변, 외국어 경시대회나 건축대전 같은 분야에서도 꾸준히 수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82년에 전국 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영어회화 부문에서 최변인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고 임승원 학생은 전국 웅변대회에서 특등상을 타기도 했고요. 미술대학 학생들의 전시 활동도 아주 활발했고요. 정말 다방면에서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했던 시기죠. 네. 자, 아까 이야기 나눴던 건학 정신과 관련해서요. 대구대학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도 꾸준히 힘썼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사랑빛 자유 정신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대학 운영 전반에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활동은 1946년 대구 맹화학원 설립 때부터 이어진 대학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도서를 직접 만들어서 기증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쳤습니다. 아, 점자 도서 제작 및 기증.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이었죠.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를 개척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1980년대 중반부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요. 1987년 12월에 사회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사회교육원? 네,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정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직장인, 청소년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한 거죠. 교양, 직업기술, 건강, 취미, 문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성대학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다고요. 네, 맞아요. 1985년에 구미에서 시작해서 성주, 울진, 김천, 의성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지역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고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가서 운영했군요. 네. 1995년까지 사회교육원 누적 수료생이 1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꽤 컸죠. 와, 1만 6천 명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75년부터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 소위 방문대학이라고 불렀는데 이것 역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교육이라는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학 정신 실천의 좋은 예네요. 자,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 시기는 대학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변화와 또 진통을 겪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협의회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된 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네, 1988년이 대구대학교 내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교수 사회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좀 더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높아졌어요. 그 결과로 4월 13일에 교수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교수협의회 창립. 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학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도 결성되면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대학을 이끌던 이태영 총장님이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서 리더십 공백 상황이 생겼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이태영 총장님의 장기 부재는 대학 운영에 상당한 불안정성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막 만들어진 교수협의회 입장에서는 행정 공백을 메우고 또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면 총장 권한을 대행할 부총장을 교수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아, 교수들이 직접 부총장을 선출하자고요?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교수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이태영 총장님이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한 번 더 총장직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교수협의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총장 후보, 당시 권재선 교수님을 선출하려고 시도했는데 11월 29일에 전체 교수회의를 열었지만 투표율이 미달돼서 총장 선출이 무산되는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아, 무산됐군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결국 12월 12일에 다시 교수 투표를 해서요.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원영조 교수님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원용조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어땠나요? 기본적으로는 이태영 총장님의 기존 운영 방침을 이어가면서 안정을 꾀하는 방향이었어요. 행정력을 교세 확장에 집중하는 등 안정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했죠. 네, 안정 속 발전. 하지만 동시에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논의하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 선출 문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 논란이 된 거죠? 네, 1993년에도 교수협의회에서 이태영 총장님이 5년 넘게 자리를 비우신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단 측에 다시 요구했어요. 5년이요? 정말 길었네요. 네, 하지만 재단 측에서는 총장님 건강이 나아지고 있고 부총장 대행 체제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좀 미루면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이 시기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방식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내부적인 성장통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성장통의 시기. 오늘 저희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 대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10여 년의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종합대학 승격이라는 큰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이태영 초대 총장님의 비전과 건학정신 실천 노력, 학문과 캠퍼스의 정말 눈부신 성장, 그리고 민주화라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학생 활동과 대학 운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정말 내용이 꽉 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기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 안에서 대구대학교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종합대학으로서의 뼈대를 제대로 갖추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네. 그 사랑비 자유라는 건학 정신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함께 또 대학의 자율과 민주적 운영을 향한 구성원들의 열망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 정말 역동적인 시기였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역동적인 시기의 경험들이 현재의 대구대학교의 모습과 또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또 민주화를 향한 내부의 열망, 이 두 개의 큰 파도를 헤쳐나갔던 경험, 이 경험이 오늘날 대구대학교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나 가치를 형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대구대학교 역사탐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